네, 이제 세 번째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의 주요 체크 포인트입니다. 대표님들에게는 이 임의적 기재사항이 훨씬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님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예. 첫 번째, 임원의 급여 문제입니다. 여러 군데서 많이 말씀을 드리셨을 테지만 이렇게 법인과 대표이사와의 관계는 계약 관계입니다. 위임 계약이라고 그러는데 단순히 계약 관계로 있기 때문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렇게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법인의 임원들은 뭐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민법과 상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민법 686조 1항에 이렇게 정의되어져 있죠. 수임인은 임무를 받은 사람이니까 대표님이 되시죠.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임인에게, 위임인은 임무를 위임한 사람이기 때문에 법인이 되겠죠. 법인에게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근거로 이제 대표와 법인의 계약은 위임 계약이고 위임 계약은 무보수가 원칙이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표님들도 아시겠지만 일하고 월급을 안 가져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도 얘기해 놓았지 않습니까?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이에요. 그러니까 약정이 있으면 되고 그 약정은 바로 정관이 되겠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상법에 적용을 받는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법 388조에는 이렇게 돼 있죠. 이사의 보수는 여기 정관이 나옵니다.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정관의 액을 정해 놓으라는 얘기고 그것을 주주총회 결의로 의사록을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 시흥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대표님이 계셨는데 대표님께서 이게 사업이 잘 되셔서 급여는 약 1,000만 원 정도를 가져가고 계셨습니다. 연봉은 1억 2천이 되겠죠. 예. 그분이 근데 가지급금이 있으셨어요. 약 5억 정도 가지급금이 있으셨는데 그 해에 그 가지급금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죠. 뭐 부채 비율을 줄이는 문제였는데 그런데 이렇게 가져왔던 돈을 다시 해결하려면 법인으로 다시 넣어야 되는데 이제 현금이 없었죠. 그래서 법인으로부터 이제 급여와 상여를 더 가져오시게 됐습니다. 5억을 가져와서 다시 법인으로 넣어서 가지급금을 해결하셨죠. 그런데 이제 공무원이 조사를 나왔을 때 이것이 문제가 된 거죠. 공무원이 이렇게 보니까 조사 공무원이 보니까 급여를 1억 2천 정도 가져가시던 분이 5억을 더해서 6억 2천을 가져가신 거예요. 예.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갔냐라는 것을 문제 삼게 된 거죠. 대표님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세금 내고 내가 가져왔는데 뭐가 문제될 것이 있냐라고 봤는데 손비 처리가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공무원이 정관부터 모든 규정을 다 가져와서 점검해 본 결과 정관의 정당한 근거 없이 그 급여와 상여를 과도하게 가져갔다. 그러니까 즉 그 과도하게 가져간 건 5억이 되겠죠. 이 5억은 대표님이 가져가면서 손비 처리했거든요. 그래서 22% 세율을 법인세율을 절감받았기 때문에 1억 1천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었는데 이것이 이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된 거죠. 그래서 1억 1천만 원을 다시 과세해 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급여는 정관에 제대로 정의되고 그 다음에 그 규정이 마련되어져 있지 않으면 이렇게 손비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님들께 늘 말씀드리는 게 이거죠. 예, 첫 번째는 보수의 한도를 항상 정관에 정해놓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그 대표님이 임원의 보수의 한도는 뭐 예를 들어서 연 10억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라는 규정이 있었다면 규정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과세하지 못했겠죠. 예, 비용 처리를 정당하게 인정받았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규정인데요. 직원들에 대한 보수 규정은 잘 해두시는데 임원 보수 지급 규정에 대해서는 많이 안 해두시는 분들이 많죠. 우리 요 대표님의 정관도 봤을 때 정확히 그렇게 표현되어 있었거든요. 임원의 보수는 임원 보수 지급 규정에 의하며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렇게 상법 388조를 이렇게 약간 응용하신 거예요. 그러나 임원의 보수 지급 규정이 없었죠.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좀 더 퍼펙트하게 하시려면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것을 반드시 주총 의사록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사회가 있으신 법인은 이사회 의사록까지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수 계약서를 쓰셔야죠. 보수 계약서 안 쓰시는 대표님들이 거의 90%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게 뭐 필요 있겠어 하는데
요 네 가지죠. 보수의 한도를 정해 놓는 것, 지급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것, 그 다음에 주총 의사록을 만들어 놓는 것, 그 다음에 계약서까지 써 놓는 것. 이건 보수 계약서입니다. 보수 계약서까지 이렇게 써 놓는다면 급여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고 나에게 손해를 입히지 못할 겁니다. 그 다음에 급여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퇴직금이 되겠죠. 직원들의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대표님들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인, 즉 임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결정되어지는지 대표님 정말 잘 모르세요. 여기 소득세법 22조 퇴직소득에 정확히 설명되어져 있는데 뭐 아시는 대표님도 있으실 겁니다. 대표님들은 그러니까 직원들은 1년 근무하게 되면 12분의 1, 한 달치 정도의 급여가 이제 평균 급여가 되고 그다음에 근무 년수를 곱해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죠. 대표님들은 12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이 됩니다. 조금 더 혜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곱하기 2배수를 해줍니다. 2020년부터는요. 그러니까 퇴직금 배수가 2020년부터 직원에 비해서 12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 여기서 조금 혜택이 있고 두 번째는 한 배수가 아니라 두 배수가 된다는데 또 커다란 혜택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전에는 더 혜택이 있었습니다. 2012년부터 19년까지는 퇴직금이 두 배수가 아니라 세 배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혜택이 큽니까? 그 대표님들 물어봐요. 그 전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그 전에는 무려 정관에 적어놓은 배수대로 퇴직소득세율을 적용시켜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5배수, 6배수, 7배수 해놓으면 그렇게 인정을 해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퇴직금을 정해놔야 되는 퇴직금 제도를 정관에 그대로 정해놔야 되는데 이 배수 규정이 정관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대표님들은 못 받아가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못 받아가진 않겠죠. 우리 세법상에도 퇴직금 규정이 없으면 그냥 직원과 똑같은 1배수입니다. 10분의 1까지 똑같고요. 직원과 똑같은 1배수를 가져가게 돼서 임원의 혜택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손해인지 제가 잠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퇴직금은 크지 않습니까? 퇴직금을 한 5억 정도 이제 퇴직금이 나왔어요. 그럼 두 배수면 10억을 가져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규정이 없으면 이 5억은 퇴직소득세율을 적용해 주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퇴직소득세율이 이분이 급여도 많고 이제 5억 정도 가져가셨으니까 이것만 따져도 거의 퇴직소득세율이 한 20% 가까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5억에 20%면 한 1억 정도가 퇴직소득세율이 되겠죠. 그런데 퇴직소득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5억은요. 5억은 이분이 이렇게 많이 가져가시는데 거의 세율이 50% 되겠죠. 그러면 5억에 50%면 2억 5천 정도 될 것이고 여기 사회보험료, 즉 사회보험료가 붙는데 국민연금은 제하고 이제 건강보험료만 우리가 따져보더라도 약 8% 정도 되지 않습니까? 대표님들이 다 이제 부담하셔야 될 비율은. 그러면 5, 8에 40, 4천만 원. 그럼 2억 5천에 4천, 거의 3억이잖아요. 1억 낼 세금을 거의 3배 가까이 내시게 되는 겁니다. 퇴직금 규정을 정관에 반드시 넣어 놓아야 된다는 것은 이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정관에 그 퇴직금 제도가 규정이 없으면 이렇게 손비 처리 안 되는 것, 퇴직금도 인정 안 된다는 건 손비 처리까지 안 되는 거예요. 퇴직소득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손비 처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규정이 법인세법 시행령 44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정관에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비 처리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건 퇴직소득세율도 적용 안 되죠. 손비 처리도 안 되죠. 이게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퇴직금 제도는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 놓아야 되는 중요한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상여금인데요. 대표님들은 상여금이 그냥 급여하고 비슷한 느낌이라 따로 제도를 두지 않으신 대표님들도 있는데 이거 큰일 납니다. 대표님 아까 말씀드린 법인세법 시행령 아까 44조는 퇴직금에 관한 것이잖아요. 43조는 요 상여금에 대한 겁니다. 이것도 여기 정확히 보면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뭐 정관이나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 외에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했을 때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상여금도 대표님 반드시 정관에 상여금 제도를 마련해 놓아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 임의적 기재사항의 마지막 체크 포인트인데요. 근로자는 뭐가 있죠? 예, 산재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임원은 뭐가 있죠? 산재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근로자들은 산재가 있는데 대표님들은 산재가 없기 때문에 유족보상금 제도를 많이 이제 활용하려고 하시는데 유족보상금 제도 정관에 넣어 두셔야 대표님도 산재에 준하는 범위 내에서 유족보상금을 가져가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근로자의 산재보험금은 어떻게 정의되어져 있냐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좀 생소하실 거예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에 유족급여를 이렇게 정해놨죠. 유족급여는 이제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사망했을 경우거든요. 사망했을 경우에 평균 임금의 1,300일치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 두 번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 71조에 보면 이제 장의비가 나오는데 역시 평균 임금의 120일치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개를 합쳐보면 1,420일치가 되겠죠. 3년 9개월 정도입니다. 거의 연봉의 4배를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님들도 유족 보상금을 이제 받으셔야 되는데 정관의 제도를 마련해 놓고 받으시면 되는데 지금까지 그 급여라든가 퇴직금이라든가 상여금은 직원들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금액을 가져오실 수가 있었죠. 그런데 유족 보상금은 사회적 통념상 직원의 수준에 준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표님 연봉의 거의 한 4배 정도를 이제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게 되겠죠. 네. 이런 그 정관 부분들을 잘 점검 받았는데 그럼 내 정관들은 어떻게 변경해야 될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대표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변경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대표님들 정관을 변경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그러니까 점검을 쭉 하시면 많이 느끼시는데 어떤 대표님은 그냥 타이핑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관 그냥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정관은 상법에 어떻게 바꾸라는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 놨습니다. 상법 433조에 보면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야 한다라고 표현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 434조에는 주총 결의도 뭐 보통 결의도 있고 특별 결의도 있는데 정관은 특별 결의입니다. 특별 결의는 뭐냐면 이제 참석한 주주, 의결권이 있는 참석한 주주들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고요. 이 찬성한 인원이 전체 지분의 3분의 1 이상 되어야 됩니다. 뭐 대표님이 만약에 지분이 20%밖에 없으신데 나 혼자 참석해서 나 혼자 정관 가결시키시면 무효가 되죠. 예. 정관 특별 결의 규정에 어긋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정관 변경하실 때는 먼저 주총을 열어서 특별 결의 정족수에 맞게 조건을 충족하신 다음에 정관을 바꾸는데 전문가에 의해서 정관을 다 개정을 하신 후에 이제 물론 자본금 10억 미만의 회사는 공증의 의무는 없습니다. 예. 인감을 날인하는 순간 효력이 개시되지만 대표님들께 웬만하면 공증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퇴직금 배수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것을 증빙해야 될 때 공증이 큰 힘을 발휘하거든요. 예, 증빙하지 못하는 것은 또 인정해주지 않는 측면이 있으니까 정관의 개정은 반드시 주총 결의를 통해서 하시고 전문가를 통해서 개정하신 후에 공증까지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대표님들이 하지만 이제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다음에 대표님들이 많이 바쁘시잖아요. 그런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런 팀장님 같은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고 싶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정관을 개정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저희가 댓글에 설명문과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 신청문까지 자세하게 기재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고 진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 부분들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다음에 어떤 영상으로 찾아뵐지 간단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관이 무엇이고 정관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재되어져 있고 대표님들이 법인을 운영하시면서 특별히 어떤 점을 체크해야 되는지 체크 포인트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대표님들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관 설립 이후에 한 번도 쳐다보지 않으셨을 대표님도 계실 텐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관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큰 손해를 볼 것이다 라고 짐작되어지거나 생각이 되시면 곧바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다음은 이제 대표님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소득을 발생시키시죠. 세금을 주로 내시는데 내가 번 돈 가져올 때 어떻게 세금을 내고 그렇게 세금을 낼 때 얼마만큼 내가 세금 부담을 지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했을 때는 어떻게 세금이 절약되어지는지 절세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